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적었냐. 대수는 그러니까 정의의 남용을 마스터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기하는 기호의 남용을 마스터하는 학문이고, 해석학은 삼각고등식의 남용을 마스터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파워복슨을 이용한 소인수분에 사실은 정수론은 대수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수학의 한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정의만 잘 따라오고 제가 설명하는 정의를 그게 어떤 의미를 그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계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정수가 어떤 집합일까요? 정수의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정수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정수 집합에는 잔수, 그리고 영, 그리고 음의 정수들이 있죠. 하지만 그냥 그런 원소들을 집합 안에 모아둔다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성질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정수 집합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덧셈, 뺄셈, 곱셈을 자유롭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누기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정수 집합에서 나누기를 아예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는 부가 나머지를 이용해서 두 정수 간의 나눗셈을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떤 두 정수 A와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R은 0이거나 R의 크기는 1보다 작아야 돼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양의 정수일 때를 따지나 전체 정수일 때를 따지나 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왜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두 수에 대해서 약수와 배수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그 수를 소수라고 명명하고 소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정수 혹은 특별히 자연수가 있을 때 이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은 그래서 판별을 했다고 하면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소수가 아닐 때 그럼 그 수가 합성수인데 그 합성수를 이루고 있는 소수가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엄청나게 큰 수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고 적어도 한 10의 80제곱 정도는 되는 그럼 약간 그 소인수분해 스케일에서 보면 약간 미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타운목선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타운목선이 있는데 타운목선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타운목선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이 있죠. 또 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1994년에 앤드류 와일즈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됐던 그 누구였죠? 일본인들이 세운 가설을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타운목선이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운목선은 이러한 어떤 대수적 정수론의 한 분야인데요. 오늘 제가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아시고 있는지 일단 제가 알면 훨씬 편하거든요. 대수에 대해서 혹은 정확히 말해서 분모이나 채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아니면 정수론에 대해서 정수론 그냥 오일러정리, 페르마정리 이런 분야예요. 유니스트는 수학과가 없어요. 네, 압니다. 하지만 그 은구형한테 그 동아리 내에서 스터디를 통해서 정수론 같은 걸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쉽게 여러분들을 끌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타운목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타운목선을 이용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설명할 개념은 합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합동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도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합동이 사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의에서는 n이 a-b를 나눌 때 a랑 b가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머지들 사이의 연산으로 어떤 두 정수 사이의 덧셈이나 뺄셈, 곱셈, 그리고 심지어 나눗셈까지 그 정수 자체를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머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합동입니다. 이 합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수 중에서 나머지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다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이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 기호는 뭐냐면 6에 대한 완전 이해를 나타내요. 즉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이 애들을 하나씩 뽑아다가 만든 집합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좀 모자라서 좀 더 특별한 가상을 가는데 기하 이용계라는 걸 써요. 기하 이용계는 여기서 6과 서로수가 아닌 것들을 뺀 거예요. 0은 즉 이 안에 있는 0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6과 서로수가 아니겠죠. 6을 제외하면 0을 제외하고 2나 3, 4 제외합니다. 그래서 6에 대한 이런 기하 이용계는 곱하기를 쓰는 형태로 나타내는데 1과 5 두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할 개념은 바로 사실 약간 점핑이 있어요. 사실 합동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있은 뒤에 정수론 교과서를 보면 페르마 시론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일러 시론을 보여줘요. 하지만 오일러 시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일러 시론을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인형에 대해서, 특별히 기한 인형에 대해서 그 원소를 계속 곱해요. 계속 곱해서 제일 처음으로는 잘 모르겠고 곱해서 1이 나오는 그 원소의 그 몇 번 곱한 횟수를 오일러 파이러스를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줄에 써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일러 파이러스가 뭐냐면 써있죠. n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n과 서로의 자연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즉 파이 10을 생각을 해볼게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이 중에서 10과 서로수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2나 5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8. 네. 그래서 10과 서로수인 애들은 4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오일러 파이에 대한 함수도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저게 어떤 함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정수론 책에 나와 있고, 특별히 페르마 시오렘이라고 불리는 저 n이 소수일 때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에 n이 소수라면 즉 소수보다 작거나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와 서로수인 것은 그 소수 빼고 나머지 전부 다겠죠. 그래서 파이 p는 p-1이 돼서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유한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체가 뭐냐, 필드라고 말하는 건 어떤 대수적인 개념이에요. 대수는 특별한 수들, 예를 들어서 실수, 정수, 정수는 사실 아니지만 정수도 되겠죠. 성수나 유리수 이런 어떤 특별한 수들을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 아닌
걔네들을 임의의 문자로 두고서 걔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대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과목이 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걸 많이 다루는데 차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대상들의 집합인데 덧셈이랑 곱셈이 정말 자유로운, 아까 뭐였죠? 그 정수집합에서는 나눗셈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정수집합에서 나눗셈까지 자유롭게 만들면 유리수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수 같은 애들이 채가 돼요. 근데 유리수는 일단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타운서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체를 사용합니다. 유한체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쉽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이런 애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곱셈이 자유롭고 덧셈 역시 자유롭죠. 뭐 이런 애들이 유한체인데, 자 이제 유한체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겁니다. 체는 체의 임의 원소를 아무거나 잡았을 때 걔를 아까 그 원로 정리할 때는 곱했잖아요. 이번엔 더해요. 어떤 계속 더했는데 그 더한 게 덧셈에 대한 한동안이 나오는 최소의 수 n, 걔를 우리는 체에서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사실 Z나 OZ 이런 집합은 유한체예요. 근데 여기서 원소는 0,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2를 잡습니다.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3번 더 하고, 4번 더 하고, 5번 더 하면 10이 되죠. 근데 10은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이 필드 위에 캐릭터리스틱은 5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 캐릭터리스틱은 파이나이트 필드 안에서 언제나 소수의 n제곱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소수일 때는 원소의 개수가 소수일 때는 사실 저가 제 키가 좀 작아요. 이거 써야 돼. 여기죠. 네. 이 원소의 개수가 키가 좀 작아서 원소의 개수가 P계인 체, 유한체와 아까 살펴본 P에 대한 완전 인형에는 서로 이 기호가 뭐냐면 아이소모피, 동형화다. 즉 뭐냐면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면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추상적인 애들을 가지고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랑 다른 얘랑 그 연산하는 게 서로 같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 원소를 이렇게 보내는데 얘네들끼리 원소 여기서 뭐지 계산을 해서 함수값을 취했더니 함수값끼리 계산을 한 게 된다. 그런 관계를 만족시키면 어떤 준동형사상, 호모피즘이라고 불리는 대수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기만 하면 두 어떤 대수적인 집합이 서로 완전히 동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소수개면 유한체는 이런 완전 인형애와 서로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P의 n제곱개면 사실 이런 걸 찾아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앞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25개인 체를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소수일 때는 얘랑 서로 동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아닐 때도 이런 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얘는 뭐 이 안에 원소가 5도 있고 10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원소의 개수가 P의 n제곱개인 유한체를 만들 수는 없고, 원소의 개수가 P의 n제곱개인 유한체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다항식을 하나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P의 n제곱개인 이런 유한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는 일단 먼저 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개수로 갖는 n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x의 n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하나 써지겠죠. 얘는 사실 없어도 좋아요. 왜냐면 얘가 책이기 때문에 얘 영원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냐면 얘 근이 이 안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수가 이 안에 있고 차수가 2차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알면 아시다시피 얘의 근은 실수 위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근은 이 위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을 뭐 어떤 문자도 좋아요. 알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의 원소들은 어떤 형태로 써지냐면 얘의 원소들은 A 곱하기 알파의 K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A랑 B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K는 0부터 뭐 n-1까지겠죠? 네. 그래서 아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되죠. A1 알파의 1제곱, A2 알파의 1제곱. 뭐 이런 형태로 쓰여져요. 그래서 AN-1의 알파의 n-1제곱. 즉, 좀 선형 녀석을 배웠다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구체적인 계산을 여기서 엄청나게 오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유한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는 정소론에서 정말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뭘 배웠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가강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정소론에서는 합동을 배웠으면 합동 방정식을 배우겠죠. 그 합동 방정식에 연립했을 때 걔를 어떻게 푸는지를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좀 설명을 해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 그냥 그런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듈로 n1, n2에서 nr에 대해서 r개의 방정식이 있을 때 걔는 모듈로 n1, n2에서 nr까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인데요.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좀 더 어렵게 링시오리를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실 두 개가 서로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거냐면 여기가 틀렸는데 이 짝대기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어떤 n이 두 소수 PQ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Z가 PQ, Z가 이렇게 얘랑 서로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곱하기 1가 뭐냐면 일종의 어떤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즉 순서상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사실 정수론과 대수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은 이 정도면 거의 오늘 대수 필요한 건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상호곡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호곡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호곡선은 뭐냐면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런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해요. 좀 더 추상적으로 좀 더 뭐랄까 이런 식을 떠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곡선을 곡소수 위에서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신기하게도 얘는 토러스 아시죠? 도넛과 서로 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수업을 많이 그러니까 뭐 곡소수 이런 거 다 배우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토러스라는 거는 곡소수 위에서
타원곡선은 두 가지 그림이 실수 위에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잘라서 이 두 원을 포함하는 경우처럼 그릴 수가 있고, 아니면 얘를 좀 더 벗어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곡선 하나만 있는 경우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얘네가 대충 어떤 예시가 있냐면 실수 위에서 이런 타원곡선과 이런 타원곡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우리가 아는 쉬운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과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갖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의 제가 미리 그려온 정보에 의하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하지만 타원곡선에는 여기 보면 포인트 오브 인피니트라는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즉 무한대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건데, 걔가 타원곡선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이 밑에 있는 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이어붙이면 복소수 위에서 동화를 잘랐을 때 원 두 개가 생기는 얘랑 서로 같은 모양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실수 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곡선이 어떤 모양을 이루냐면 이런 모양을 이룹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오브 인피니트를 얘랑 같이 갖다가 붙여버리면 저기 이 동그라미거든요. 타원곡선 이런 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타원곡선이라는 걸 유화체 위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타원곡선을 이루는 이 방정식을 y-스트러스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조건 4a 세제곱 플러스 27b제곱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면 타원곡선이 중근을 갖지 않는, 멀티플 루트를 갖지 않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룰 때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아닐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뭐냐면 어떤 두 근을 알파 1과 알파 2라고 했을 때 얘와 같아요. 뭐 이거는 쉽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베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3차 방정식으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세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얘가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얘는 0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 게 타원곡선 6제곱, 제가 0이 안 나는 건 중근을 갖지 않는다는 걸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아까 체에서 말한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이 아니라고 전제 조건을 주었는데요. 사실 2나 3이어도 타원곡선이 성립을 해요. 단지 그 형태가 엄청나게 복잡할 뿐이에요. 이 제너럴라이즈드 와이어스 스트레스 이퀘이션처럼 얘가 캐릭터리스틱이 2일 때의 경우고 캐릭터리스틱이 3일 때는 이런 애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왜 이 중근이 없다라는 조건이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쉬운, 약간 초등학생들도 어쩌면 머리가 좋은 초등학생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정말이에요. 뭐냐면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슬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엔 하나, 그 밑에는 4개, 그 밑에는 9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n개의 층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제 이 피라미드를 쫙 바닥에 깔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화면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n과 k는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언제 존재할까요? 사실 거의 부정방정식 문제죠. 근데 얘가 타원곡선 문제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K제곱, 즉 정사각형을 이루는 구슬의 개수는 제곱수의 합이죠.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잘 계산을 해보면 그 판별식이 역시 0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타운선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제가 대체 이 엄청나게 복잡한 식기 단계에 있는 화면을 띄워놓고 왜 저런 문제를 설명하고 있냐? 사실 중요한데요.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좀 자명한 해들은 뭐가 있냐면 0,0, 더 자명한 거, 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1,0. 이 세 개의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0이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타운선 항상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랑 비슷한 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점을 찾아내는 건데요. 사실 n이 1이어도 1,1도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을 잡아요. 근데 타운선에서는 중분을 갖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0,0과 그래프가 정확히 여기 1,0이 있어야 되는데 0,0과 1,1을 이은 직선과 타운선은 반드시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유리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마 2분의 1 나왔거나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아버리면 얘가 답이 되냐? 아니죠. 근데 얘를 가지고 또 다른 한 점을 찾아서 계산을 하자니 이 세 점 사이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 결과는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직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x축 위에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 찾은 이 점을 x축 위에서 대칭을 시켜서 이 점을 잡아줘요. 그래서 얘랑 다시 저희 콤라이를 이어줘요. 한 점을 찾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타운선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하면 64,70이었나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운선에서 덧셈을 정리를 합니다. 점들 사이의 덧셈을 저렇게 정리를 해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긋고 그 점이 타운선과 만나는 점을 잡아서 걔를 x축 위에서 덧셈을 시키면 걔가 덧셈을 한 결과라는 거죠. 만약에 걔가 두 점이 서로 일치하게 되버리면 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뭐 y축과 평행한 그런 직선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아주 잠깐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포인트 오브 인피니티로 정의가 됩니다. 포인트 오브 인피니티는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타운선을 얘기하면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타운선을 단순하게 x랑 y로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아파인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사형 비하를 위해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위에서의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위에서의 포인트 오브 인피니티가 바로 타운선의 포인트 오브 인피니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점은 타운선 위에서 딱 하나로 유의해요. 그래서 그 점을 포인트 오브 인피니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점이 사실은 덧셈에 대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다음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을 정의하면 아벨리안 구조, 즉 덧셈에 대해서 정말 교환법칙까지도 자유로운 그런 개수적인 구조가 돼요. 교환법칙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 그 직선을 긋는다는 사실에서 뭐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자명하지 않은 게 교환법칙이 정말 이 덧셈에서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형비하로 어렵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난 가을에 평공대랑 그 마르코스랑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아마 좀 참담한 결과를 나왔죠. 사람들이 다 오더라도 참았었거든요. 네. 뭐 준동형 사상과 동형 사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준동형 사상은 개수적인 구조를 유지시키는 사상이고 동형 사상은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까지 서로 같아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타운선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엄밀한 설명이나 증명을 제외하고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하고 넘어야 돼요. 타운선 위에서의 어떤 함수라는 건 x, y를 다른 점으로 바꾸는 그런 함수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뀐 점은 각각의 좌표가 x랑 y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얘를 타운선 위에서의 엔도모피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 변형을 시키면
x 좌표에는 x에 대한 식만 있고 y 좌표에는 y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건 넘어가고 디그리가 왜 있는지도 넘어갑시다. 네, 세퍼러블인 것도 사실 중요한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나온 어떤 중요한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실험 역시 증명을 안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그래서 세퍼러블 높여주면 뭐 어떤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성질이 있다 하는 거,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듣고 넘어갑시다. 프로베니우스 매핑은 대수를 공부를 하셨다면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어떤 맵인데 얘도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뭐 랜덤 퓨전 그 다음에 프로베니우스 매핑을 설명한, 잠깐 언급을 사실 거의 1초 그 정도 언급을 했죠. 언급을 한 이유는 바로 이 하세 시오렘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하세 시오렘은 뭐냐면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 그 엘리트 커브가 몇 개의 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필드면 애초에 필드 위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 커브 위에서의 점의 개수도 당연히 유한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파이나이트 필드의 원소의 개수가 Q개면은 아무리 많아봐야 Q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 더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이 하세 시오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줄 수가 있고, 얘가 나중에 엘리트 커브를 이용한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얘는 참고문은 세 번째 논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운선 모듈로 해야죠. 앞에서 다룬 건 전부 파이나이트 필드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어떤 소수의 n제곱인 형태인 그런 파이나이트 필드에 대해서 타운선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파이나이트 필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합성수인 n에 대해서 엘리트 커브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정말 맨 처음에 정수론을 조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 정수론에서 보면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있어요. 그걸 릭시오리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을 왜 넣었냐면 바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함인데, 뭐 제가 오늘 마지막 세미나 주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엄청 지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얘는 왜 있냐면 우리는 앞에서 타운선 위에서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덧셈을 정의를 해서 잘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실수 위에서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유한체 위에서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엄청나게 복잡한 정말 균합적으로 정의된 방식을 왜 화면에 띄워놓고 있느냐. 자, 그래서 계산을 유한체 위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쳐요. 또 어떤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좀 더 쉽게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어떤 점 P가 있을 때 그 점 P를 n번 더한 그 np의 포인트의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디비전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넘어갑시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카운트선 알고리즘을 위해서 NP를 계산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카운트선 이야기는 적어도 필요하고, 고전적인 소인수분해 방법을 잠깐 다뤄보기로 해요. 얘는 정수론적인 아까 그 페르마시오렘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폴라드라는 사람이 고안한 P- 개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고자 하는 자연수 n을 찾고 임의로 a를 잡아요. 근데 a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a는 n과 서로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작은 2나 3 같은 걸 잡아요. 2나 3이 n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는 정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를 잡고 b를 잡아요. b는 뭐냐면 계산을 몇 번이나 할 것인지 그 바운드를 정해주는 어떤 숫자예요. 그건 마음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a의 b의 b 팩토리얼 제곱을 모듈로 n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결과에서 1을 뺀 거랑 n이랑 최저 공약수를 구해줘요. 최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소수분해가 되든 되지 않든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빠진 게 있는데 n랑 n이 아니라 1 또는 n이에요. 그래서 1 또는 n이 안 나오면 우리는 그 n을 나누는 프라임 그 팩터를 찾는 거고, 만약에 1이나 1 또는 n이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b를 잡아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동작을 하냐? 간단하게 n이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를 잡아요. 그래서 a의 b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는데 b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p-1을 나누는 모든 인티저는 b보다 작아요. 그리고 q-1을 나누는 어떤 인티저 하나가 있어서 b'이 b보다 큰 이런 조건이 있다면 p-1을 나누는 모든 인티저가 b보다 작으니까 b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면 걔는 무조건 p-1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b 팩토리얼은 어떤 p-1의 k를 곱한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얘는 페르마 시오렘에 의해서 모듈로 p로 1이 됩니다. 근데 q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D'이라는 어떤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 팩토리얼이 얘를 나누지 않고, 그래서 a의 p 팩토리얼은 모듈로 q로 1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계산할 때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a1 빼기 1이랑 n이랑의 이 최종 함수를 구해주면 a1 빼기 1은 p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1 빼기 1과 n은 최종 함수가 p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n의 소인수분해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고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정말 고전적이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성공할 조건 방금 얘기를 했고요. 비스무스라는 게 바로 n의 모든 프라임 디바이저가 다 p보다 작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방금 얘기를 했고, 문제점이 뭐냐면 p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p와 p-를 나누는 애들이 전부 p보다 작고 q-를 나누는 애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p보다 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p를 찾는 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p가 작으면 당연히 비스무스하게, 그러니까 p-나 q- 중 하나가 비스무스하게 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리고 b가 너무 크면은 a의 p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b의 크기가 10의 8제곱 정도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소인수분해하고자 하는 숫자의 크기가 10의 40층이 넘어가 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p-1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선을 이용한 방법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소인수분해를 하는 알고리즘은 타운선을 이용한 방법 외에도 넘버 필드 시브나 즉 숫자 범위 취해내고 그런 한글로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쿼드라틱 시브라는 두 가지 또 다른 메소드가 있어요. 사실 넘버 필드 시브가 가장 빠른, 가장 작은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쿼드라틱 시브가 그 다음으로 빠른 알고리즘이에요. 하지만 얘를 서로 껴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중간 사이즈의 수들에 대해서 소인수분해가 앞서 말했던 가장 빠른 두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트 커브를 잘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KP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못하면 디바이저가 있고, 즉 n을 나누는 디바이저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계산을 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엘리트 커브와 포인트를 찾아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간이 점점 끝나가는데 좀 있으면 끝나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4453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트 커브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 이런 식으로 잡아요. 얘 판별식을 계산하면 여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엘리트 커브가 되는데 P를 잡아요. P는 1,3이 돼요. 근데 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3P가 얼마나 되느냐 그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계산을 쭉쭉쭉 하면 이 P의 경우에는 앞서 그 맨 처음에 그 엘리트 커브에서의 덧셈을 정의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4,332, 3,230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3P는 2P와 P의 덧셈인데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4,331분의 3,23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 당연히 예시를 제가 잡았으니까 우연의 예시는 아니고 예상이 된 결과긴 하지만 4,331과 4,453은 최대 모양수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모양수가 6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듈로 n에 대해서 모듈로 4,453에 대해서 나누기 연산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얘는 0인지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는 계산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4,453을 나누는 디바이저 61이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얘가 왜 여기서 계산이 안 되느냐 4,453은 그래서 계산을 하면 61 곱하기 73이라는 이런 두 소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아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위한 엘리트 커브끼리의 서로 와이드 커브 기준에서 곱하기 기준은 사실 거의 비슷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얘에서의 이 점의 오더, 즉 몇 번 더했더니 한동원이 되는 그 오더가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최강 계산을 했을 때 폴더로 임팩트가 나와요. 한동원.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오더는 64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동원인데 여기서 한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더로 임팩트인데 여기가 그냥 파이널 포인트인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계산이 불가능한 거죠. 뭐 이런 타운선 메소드를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타운선 방법이 또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타운선 이용 방법에서 잠깐 설명하면 얘는 우리가 계산 소인수분해를 하고자 하는 그 수고예요. V라는 건 그 소인수분해를 어디까지 찾아낼 것인지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0보다 작은 소인수분해를 찾겠다. 아니 100보다 작은 소인수를 찾겠다. 그럼 우리는 100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W라는 건 계산을 얼만큼 할 건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성립합니다.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죠. 왜냐면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여러분께 항공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아까 그 하세시오렌이나 엔도모피즘 같은 그 많은 개념들을 정말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성질들을 증명을 해나가면서 이게 왜 작동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까 그 프랙탈을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분 1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그런 이론적으로 완벽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타운선이라는 분야가 대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사실 제가 학교에서 이 과목을 듣고 있어요. 400번대, 즉 4학년들이 듣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걸 언급을 한 거냐면 레이저 포인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거 좀 올라가죠. 자 보면은 그 넘버 필드 시브 메소드가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가운데 줄에 있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지수의 ln이나 ln의 1보다 작은 지수가 올라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두 개, 즉 첫 번째 건 타운성 방법이고 세 번째 거는 쿼드라틱 시브 방법인데 두 개는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저 lx를 풀어서 쓰면 얘랑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근데 저기서는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ln에 대해서의 지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밑에 게 좀, 가운데 게 제일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얘가 더 빨라요. 왜냐면 쟤는 루트 2가 1분의 1이 있잖아요. 루트 2가 1보다 크다는 건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이 넘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차 체가 두 번째로 빠르고, 제가 그 다음으로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타운선을 이용한 소유수분의 방법은 렌스트라는 사람이 1970년대 중후반에 논문을 발표해서 나온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 안에서 렌스트라는 사람은 어떤 컨디션을 제안을 했냐면 이 타운선 메소드가 결국에는 쿼드라틱 시브 메소드의 타임 컴플렉시티만큼 줄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컨젝처를 그 논문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 쓴 거고요. 그 밖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시면 거기에 타임 컴플렉시티가 저게 루트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1을 적었어요. 그 이유는 포스터를 정말 급히 제작을 하다가 논문에 앱스트랙트가 나오고 있고 하다가 얘가 갑자기 1이 나와서 1을 써버렸는데 사실은 루트가 정확한 값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문헌 이 첫 번째 문헌은 사실 제가 한국사를 배우는 교재고 두 번째는 렌스트라는 사람의 주요한 논문이 있고 세 번째는 디비전 뭐였더라 그 하스 시그램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수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수는 정의를 남용하는 것을 마스터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시간짜리 분량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정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대수를 공부하면서 대수에 흥미가 생겨서 그리고 정수론에 흥미가 생겨서 알제브라익 너멀 시오리를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엘리프트 커브에까지 관심이 닿아서 사실 엘리프트 커브를 계산을 하다 생각을 하다 보면 계산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엘리프트 커브까지 만약에 길이 닿는다면 엘리프트 커브를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한 5시간에 걸치는 세미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장점 한번 다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점이 뭐냐면 타운성을 이용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타운옵션의 장점은 이 10에 80제곱 정도 되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수들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소위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0에 80제곱 정도밖에 소위수분해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까 그 넘버 필드 시브나 쿼드라틱 시브를 이용을 하면 10에 80제곱보다 더 큰 수들에 대해서 소위수분해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그보다 아래, 즉 10에 80제곱 정도 되는 수들에 대해서는 그 두 개의 정말 효과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 타운옵션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운옵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평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런 공부가 그게 이 시오랩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리하게 추주를 잘
잘 해서 타운선을 만들면 사실 학생 COM이나 이런 여러 가지 COM을 그런 애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타운선에서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제가 인수분해를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역시 포스트에 담았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제가 했어요. 그럼 80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정말로